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연구원 장지연입니다. 제가 20분 시간 가지고 제가 올해 연구한 내용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았지만 전병유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공동연구진을 꾸려서 올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질문이고 특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결과물이 쌓여 있습니다. 대체로 요약을 해서 보자면 기술 발전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도록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지금까지는 그 효과를 다 상쇄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한편 다른 그 중요한 합의점에 이르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절대 수준에 있어서의 고용 규모를 줄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등은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숙련 직종 혹은 중저숙련 직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때로는 양극화가 진행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는 서로 다들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다를 건가? 아니면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 비슷한 얘기의 연장선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 창출을 능가하는 노동 대체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피해 집단이 과거 기술 발전의 피해 집단과는 다를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제가 2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지표들이 어떤 기술을 대체하는 걸 말하는 건지를 얘기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즘 AI, 인공지능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듣게 됐냐면 생성형 AI,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됐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편하게 쓰는 이런 용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2022년 11월 달에 우리가 쇼크 받았지만 챗GPT 나오면서 쇼크 받았지만 사실 그때 등장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보다 한참 전부터 이 기술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이런 용어를 했지 AI라는 단어를 크게 쓰면서 소통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과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름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붙여진 이름 요즘 우리가 부르는 기류는 분석형 인공지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요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인공지능의 발전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할 거고요. 이때 때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좀 측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상반기 제일 많이 고심했던 부분은 주로 측정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AI가 발전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AI 발전이 뭔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것을 수치로 포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수치로 포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exposure rate라고 하는 노출도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입률입니다. 노출도라는 것은 AI가 사람이 하는 특정한 일들, 과업을 얼만큼 대신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보자 하는 측정 지표고요. 도입률은 그래서 회사가, 사업체가
얼마나 AI 기술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측정의 문제를 1년 내내 고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상세히 슬라이드 한 장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노출도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동안도 조금씩 이 분야에 관심 있으셨으면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는 많이 더 들으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AI가 어떤 사람의 직업을 홀라당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은 여러 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이고요, 그 과업을 AI가 대체하는 거다, 이런 접근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만큼이나 대신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은데, 그 측정 방식은 AI가 과업을 얼마나 대체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직업이 어떤 그것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친 그런 지표, 말이 합인지 사실은 평균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걸 측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자꾸만 고용률 올라가는데 이거 뭐 AI가 발전해도 고용을 대체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요컨대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노출도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이다. 기술이 이만큼 발전해 있으니 이 기술로 사람이 하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이제 두 번째 챕터로 AI 도입률이 되겠는데요.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그 기술을 갖다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비용 효율성이나 사회적 제약, 제도적 제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것을 채택해서 쓸 때까지는 상당 부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AI 도입률은 현재 실현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노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많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이고 또는 간접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AI 노출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병일 교수님께서 우리 이거보다 지금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0대까지를 검토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전달하기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이해가 쉬운 그런 것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I 익스포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T 익스포저가 있는데, 이게 GPT 익스포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로 좀 좁혀서 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AI 익스포저는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를 아울러서 그 모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측정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기술적인 AI 노출도입니다. 즉 현재 기술 발전 수준으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정된 AI 지수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뭐냐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태스크가 있을 때 그것이 갖는 책임성, 중대성, 의사결정, 신체적 활동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건 할 수 있어도 못 맡기겠다. AI가 할 수 있어도 AI한테 맡길 수는 없겠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정을 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AI 노출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Socially Discounted AIOE는 그 사회적 숙련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서 역시 디스카운트한 그런 AI 노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위에 2개 노출도는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로 AI가 이만큼 할 수 있어 하는 거라고 본다면, 뒤에 있는 2개는 좀 사회적인 측면들 같은 것을 고려해서 조정한 AI
노출도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떻게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은 AI 노출도와 생성형 AI 노출도가 숙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숙련을 한 5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5가지 유형으로, 종류로. 그 중에서 커그너티브, 인지적 숙련이라는 것을 AI가 대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지적 숙련이라고 하는 것도 루틴한 인지적 숙련이 있고 넌 루틴한 인지적 숙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익스포저나 GPT 익스포저는 넌 루틴 커그너티브 스킬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정된 AIOE를 살펴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조정된 넌 루틴 커그너티브 스킬은 0을 포함하는 한 3번째 순위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직업의 책무성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조정한 노출도 지표로 살펴보면 비일상적 인지적 숙련은 상관관계가 좀 낮아지고 일상적 인지적 숙련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남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학력 수준 높고 막 전문직이고 이런 것들 다 대체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다 대체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함의를 이 그림에서는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셜리 디스카운티드 AIOE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노출도와 임금 수준을 직종을 가지고 이제 스냅샷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림 살펴본 건데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수준에서만 측정한 노출도는 고임금 일자리와 상관관계 높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만 보면 고임금 일자리들이 대체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다를까라고 했을 때 이번엔 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정된 AI 노출도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나 제도적 제약 그리고 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저항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저임금 일자리가 이번에도 역시 또 대체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I 노출도라는 개념 말씀드렸고 그 노출도를 측정하는 것이 직무를 중심으로 측정해서 그거를 직업으로 합친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굉장히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굉장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AI 노출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동화와 증강이라는 개념입니다. 오토메이션하고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쓰고 많이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보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증강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증강 우리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그냥 증강이라고 쓰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직업이란 태스크들의 합이고 그 태스크들이 각각 AI에 얼마나 노출되는가 하는 것들을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다고. 근데 우리가 평균값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컨대 여기 지금 변호사 나오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해야지 되는 그 업무들이 뭐냐 하는 것이 직업사전 보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쭉 나옵니다. 그것들을 각각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AI가 뭐 굉장히 많이 거의 다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AI가 거의 못한다. 그러면
이 직무별로 측정된 노출도의 평균이 높더라도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편차가 크면 이 경우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되는 게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뭐 10건의 일을 처리를 같은 일정한 시간에 했다면 뭐 15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10건 할 수 있었던 걸 15건을 하면 일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그 사건 건수가 수임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한다면은 사람이 덜 필요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를 그 사람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할 수 하고 그 일자리에서 해고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해고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량이 증가하고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냐 하면 굉장히 일이 단순화해서 한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직업인데 그것이 전부 다 AI 노출도가 높다. 그러면 그 일자리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와 증강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은요, AI가 증강하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그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한 16% 정도 되고요. 자동화할 가능성을 가지는 취업자는 약 1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파란 색깔과 그 밑에는 주황색,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자동화와 증강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노출도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그 일자리들이 노출이 많이 되느냐, AI에 많이 노출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노출되는 방식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증강의 방식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자동화 방식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 기존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계산해서 맨 위에 있는 한국을 하나 끼워 넣어 본 건데,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증강 잠재력과 자동화 잠재력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과 자동화를 계산하는 조금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오타가 나는데 컴플먼트입니다. AI 컴플먼트, 그러니까 AI한테 못 시키겠는 거, 못 시키겠는 그런 태스크들, 얼마나 못 시키겠느냐를 측정한 그 지표가 높고, 그리고 높으면 AIOE, 그러니까 단순 기술적인 노출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둘 다 낮으면 자동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자동화와 증강을 측정하려고 한 것인데 측정 방식을 조금 달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살펴보시면 이 두 번째 그 바가 미국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동화와 증강 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익스포저를 태스크를 중심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직종으로 묶었잖아요. 직업으로. 그러면 어떤 한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에는 뭐 이런 직종 저런 직종 막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직종이. 그러면 그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은지 그걸 가지고 합산을 해버리면, 평균을 해버리면 그 회사의 AI 노출도가 되겠죠. 이게 회사, 사업, 기업 단위의 노출도가 됩니다. 그걸 한번 계산을 해서 그 회사의 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한 AIO이든 간에 고용하고는 대략 부정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이 지표에서는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려 했더니 세상에 시간이 그새 너무 많이 썼네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기업을 기준으로, 기업을 단위로 AI가 얼마나 도입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상호 목사님,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작업이거든요. 거진 올 상반기 여기다 다 집어넣은 지금 최근까지 집어넣은 이런 작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AI를 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죠. 그 회사에 가서. 근데 회사에 가서 물어보고 조사한 서베이들이 간혹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입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네, 그렇습니까? 라고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고용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데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기업이 그 구인 공고를 낼 때 AI 관련 숙련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를 낸다면 그 회사는 AI 기술을 도입한 걸 거다라고 보겠다 하는 그런 조작적 정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AI 관련 숙련의 키워드들은 여기 쬐끄맣게 나열한 여러 이 글씨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먼저 그 일반적인 그 구인 공고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들끼리 묶고 거기다가 이제 그 레이블을 달아주고 해서 이런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저희는 AI를 사용했습니다. AI를 사용해서 AI 연구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숙련명을 표준화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구인 공고를 수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한 오타 하나 났는데 260여만 건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2023년 한 해고 그 전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650만 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구인 공고들을 가지고 그중에 이제 사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절반 정도 됐었는데요. 이 구인 공고들에다가 아까 앞서 제가 1단계에서 했다고 말씀드린 그 숙련 코드 표준화한 거, 그거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구인 공고를 사업체 단위로 묶어서 그 회사에서 AI 숙련을 요구하는, AI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 회사의 AI 도입 여부를 판정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정한 게 제가 지금 온라인 잡 포스팅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란 박스인데요. AI 기술 도입 여부를 판정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고용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고용보험 DB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행정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구인 공고 데이터에서 받은 그 정보를 결합을 해서 AI를 도입한 회사와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어떤 고용 상태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도입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AI를 도입한 기업이 정말 조금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 수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굉장히 작은 회사가 많잖아요. 큰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40% 이상 이미 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본 AI 노출도가 있는데, 그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체일수록 AI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그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고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 AI 도입한 기업이 더 적은 고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근로자 증가 인원, 그리고 증가율, 그리고 신규 채용 인원, 그 모든 어떤 것으로 살펴보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불평등을 심화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AI를 도입한 기업이 미도입한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높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큰 의미 있는 설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보다는 AI를 도입하는 회사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노동자들을 덜 뽑던가 덜 뽑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분석 데이터는 AI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서 관리직과 전문직을
그리고 사무직을 신규 채용을 덜한다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저는 개념,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노출도하고 관련해서는 이 파란색 글씨로 쓴 것만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조정된 노출도 지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한 노출도 지표와는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증강이냐 대체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이 현실화된 정도를 기업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여기 GPT 다 깔고 막 쓰고 계시잖아요. 개별 근로자가 뭐 다 쓰고 있는데 AI 뭐 도입이 안 한 회사가 있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의미 있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회사 차원의 도입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대기업인 경우에는 한 40%까지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괄호를 치고 아직까지는 이라고 썼습니다. 기업의 AI 도입이 고용을 줄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문직과 관리직, 사무직의 과업을 대체한다는 증거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AI의 도입, AI의 발전, 이것이 고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이 그동안 연구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